그러면 88페이지 봅시다. 88페이지 허블 법칙. 자, 그 허블 법칙이 여기서는 여기 장에서 되게 간단히 나왔는데 뒤에 가면 이 허블 법칙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이 허블이 그 외부 은하의 거리를 아까 했던 이런 맥동 변광성, 셰페이드 변광성을 통해 가지고 거리를 다 찍어본 다음에 이 은하들이 어떻게 멀어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자면 요 놈입니다. 자, 이쪽을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거리 그 다음에 이쪽을 후퇴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하고 후퇴 속도라는 것이 나오면 먼저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냐면 이 거리와 같은 경우에는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멀어진 속도거든. 근데 그 멀어진 속도는 우리가 시선 속도 갖다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것 좀 알 거야, 이거. 그지? 시선 속도는 어떻게 구해지더라? 요걸 사진 찍어놨네, 요걸 사진 찍어놨는데. 시선 속도 어떻게 구해져, 이거? 올 람다 제곱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곱 곱하기 광속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파장 변화량이 음수가 나오면 적분이고 양수가 나오면 후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들은 이 후퇴 값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값을. 그것이 아닌 것도 있어. 그냥 가까이에 있는 그 은하들은 충돌 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관계를 봤더니 거리하고 후퇴의 관계를 봤더니만 이것이 대략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대략 이렇게 선 하나를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선의 기울기를 따져본다면 뭐가 되느냐? R분의 V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은 허블 상수다라고 얘기해요. 허블 상수. 자,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 상수 값을 외우란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허블 상수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처음에 허블이 이걸 발표할 당시에는 이 허블 상수가 한 500 정도 나와서 500 정도. 근데 지금은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몇 년 전에는 71이었다라고 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68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허블 상수는 70 언저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허블 상수의 단위를 생각한다 치면 약 70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거리분의 후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위를 메가파섹을 써요. 메가파섹. 메가는 10의 6승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의 6승의 그것을 우리가 메가파섹으로 드리는데 메가파섹 분의 후퇴 속도는 킬로미터 퍼 세크를 써서 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허블 법칙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단위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봐야겠지. 자, 이 허블 상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짝 바꾸자네. 후퇴 속도만 남겨놓고 R만 넘기게 되면 HR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오는 요 놈을 우리가 허블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F는 NA만큼 아주 간단한 공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 간단한 공식이 어떻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냐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허블 상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거기를 보시게 되면 우주의 크기, 우주의 나이 이것이 허블 상수의 역수다 나온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잠깐 차치해 두고 얘가 만약에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주의 후퇴 속도, 팽창 속도 이것이 다르게 계산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르게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거에 의해서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버리게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간단한 거 만율력 있지. 만율력 상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우주에서는 만유의 상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허블 상수가 달라져서 우주에 뭔가가 바뀌었대. 크기나 나이나 다 바뀌었대. 그러면 만유의 상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값이라든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론 물리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식이 다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것이 아까 이것처럼 처음에 발표할 당시에는 50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68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허블 상수가 500에서 지금 한 68 정도까지 떨어진 것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우주에 큰 변혁이 일어나냐? 그 뜻이 아니고 이거를 관측을 한다는 것은 거리하고 후퇴 속도잖아. 그래서 이 관측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더 좋아진 것이지. 그래서 더 정확한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허블 상수가 이렇게 되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갖고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한데 그거는 우선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건 잠깐 빼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런 게 나올 거야. 허블 상수가 어느 시기가 더 컸냐 작았냐. 허블의 상수가 우주 빅뱅 초기하고 지금하고 아니면 어느 시기 임의대로 어느 시기 딱 잡았을 때 언제 허블 상수가 더 크냐라고 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허블 상수는 후퇴 속도 같다가 또는 이 얼마만큼 우주가 팽창하는가 그 팽창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안 갈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허블 상수는 속도와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허블 법칙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써먹은 것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89페이지 우주론.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건데 그게 내 필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이해 안 가요. 그냥 과감하게 일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이거는 이해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야. 자,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빅뱅 우주론,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현재 우주에 대한 어떤 큰 대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처음에 이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 지금 봐봐 89페이지 그 위에 나와 있는 가로 1번의 정상 우주론하고 가로 2번의 빅뱅 우주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호일도 나오게 될 것이고 아무튼 여러 사람 학자가 나오고 있는데 학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과 같은 경우가 처음에 나왔 당시에는 그 아인슈타인이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고 부정을 했었던 그 이론 중에 하나였었지. 우주는 이렇게 팽창하거나 움직임을 하지 않고 정적으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우주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밝혀지게 되긴 한 겁니다. 자, 우선은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요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자, 뭐냐면 이놈이에요. 우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우주론을 두 가지 이론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뭐냐면 우선은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말 참 이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정상 우주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정상이다 이 뜻이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비정상 우주론이거든요. 자, 뭐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과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 공통점이 한다고 하면 얘나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둘 다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 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과 같은 경우에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면 우주의 시작점에 대한 것을 빅뱅 우주론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빅뱅, 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정상우주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을 몰라. 대폭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정상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시작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으로 추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우주의 끝이야, 끝. 이 우주의 크기를 빅뱅 우주론에서는 얘는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하지 못할 뿐이지 우주의 크기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주는 유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정상우주론에서는 아니다. 우주는 끝이 없다. 우리는 그 끝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빅뱅은 시작과 끝이 있는 우주라고 보는 것이고 정상우주론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한 우주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요거는 시간과 공간을 다 말하고 있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근데 이것도 이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주가 커지는 건 똑같은데 커지는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가 있냐 없냐 이것으로 설명을 해요. 질량 변화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처음에 한 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주는 어떤 새로운 질량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얘는 질량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씩 새로운 질량이 계속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 얘기는 이걸 그림을 그려보잖아. 우주가 이만했던 우주에서 만약에 이만큼 큰 우주가 됐어. 그러면 빼곡하게 있었던 얘네들이 이런 별이든 은하든 그것이 그대로 가서 부피만 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퍼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정상우주론은 처음에 얘가 처음은 없지만 빼곡하게 있었던 이런 천체들이 지금 우주가 이만큼 커졌다. 그러면 얘도 여전히 빼곡하게 있는 상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또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질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요거 자체가 이거의 가장 핵심이야. 그런데 정상우주론에서는 이 질량 증가에 대한 것을 증명을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질량 변화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우주 전체의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봤더니만 이 빅뱅 우주론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전체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아니다. 빼곡한 상태로 여전히 질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밀도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에 대한 것도 관점이 다른데 이렇게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별들이 가까이 있어서 에너지를 막 방출할 때보다는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주의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봐야겠지. 근데 얘는 여전히 별들이 빼곡해.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만 같은 것이지 실제로는 완전 다른 이론입니다. 완전 다른 이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던 뭐냐면 요놈이 요것만 잘 배웠으면 돼. 이것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야. 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질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이 이론 자체를 정상 우주론이라고도 하지만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교재에서는 연속 창조설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이름이 정상 우주론은 아닌 것 같아. 정상적인 거라고 보는 건 되게 웃긴 얘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두 가지 이론인데 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중에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여기까지만 좀 보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면 자, 거기 89페이지 보면 빅뱅 우주론의 확립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이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분명히 증거가 필요해. 증거. 그래서 저기서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관측을 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나오고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들이야. 역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89페이지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그 뒤에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빅뱅 우주의 증거인데 우선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우주에 있는 배경, 모든 방향이라는 뜻이야. 모든 방향, 우리의 배경, 모든 방향에서 오는 전자기파.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있는 것인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가 초창기 어느 한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부피가 커져서 온도가 떨어진다면 이 온도가 대략 한 2.7켈빈에 해당하는 흑체 복사와 비슷한 어떤 플랑크 복사를 갖는 전자기파가 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야. 2.7켈빈이면 어마무시하게 낮은 온도지. 그래서 저걸 예측한 것이고 정상 우주에서는 아예 그 변화가 없으니까 우주는 여전히 온도가 높다라고 보는 것이지. 근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우주 나가서 헬멧 벗으면 돌아가시지. 그렇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얼어 죽어버려. 그래서 실제로 우주 온도가 아주 낮다는 것은 증명이 됐는데 저 2.7켈빈이라고 하는 저것을 예상했던 거야.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것을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관측이 안 됐어. 근데 거기를 좀 보시게 되면 91페이지에 요게 좀 웃기긴 하지만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전파 접시 같은 거 있잖아. 그 스칼라이트 지금 안 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 접시 같은 것들을 갖고 이제 이것저것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어디선가 자금 같은 게 계속 잡히는 거야. 자금이.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얘를 각도를 틀어보고 저를 틀어보고 막 여러 군데로 각도를 틀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그 위성 TV를 수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수준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처 대학에다가 이걸 보냈는데 그 자료를 보냈는데 그게 저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지. 그래서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증명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숫자가 몇 가지 나와. 그 중에 이게 2.7켈빈이라는 흑체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것이 우주 생성 초기 때보다 우주가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2.7켈빈이라고 하는 숫자는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저것이 앞에 걸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3000켈빈에서 시작을 했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3000켈빈 좀 숫자가 높지. 그래서 3000켈빈에서 시작된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우주 배경 복사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빅뱅 우주론 증거 중에서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이 나온 게 있어. 근데 지금 거기 그림 봐봐. 박스 안에 있는 그림.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인데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기 나와 있는 수소 원자핵 12개와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4개, 그래서 12대 4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질량비를 따지면 3대 1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있을 거다 했는데 현재 우주가 이 비율과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빅뱅 우주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야. 정상 우주로는 질량을 만들기 때문에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초창기랑 지금이랑은 이 비율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89페이지 봐봐. 89페이지 보시게 되면 앞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맨 밑에 그림을 봐봐. 그림.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우주가 계속 와요. 시간이 흐른 거야. 현재까지. 그랬었을 때 이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대략 한 6이 정도 시기가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쓰는 숫자는 잘 적어야 돼.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고 나면 이걸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우주가 많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빅뱅 때부터 38만 년 요때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되게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모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질하고 빛이 분리가 안 된 상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일단 가정해보자 이렇게. 이것이 너무 빼곡하게 있는 상태야. 그러면 빛이 여기를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표면을 따라서 광자든 전자기파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시기. 이때를 그래서 흐린 우주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빛이 직진을 못하는 시기. 근데 38만 년쯤 되니까 우주의 공간이 어느 정도 팽창을 했고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 당시의 온도를 3000켈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물질들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빛이 여기를 그냥 통과해서 직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놈을 사람 본 거 맞지 지금? 누구야? 얘 없는 사람이야. 무섭게 왜 그래? 발이 보여? 원장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쳐봐. 그것도 시간 없다. 그래서 흐린우주였다가 요때 원활하게 공간이 팽창이 되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이때를 맑은 우주라고 말합니다. 흐렸다가 맑아지는 현상을 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갠다. 그래서 이것을 갠 우주라고 말합니다. 말장난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시기, 요 온도에서 그때 직진하기 시작한 그 빛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놈을.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은 지금 요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림을.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광자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38만 년 전까지는 어쨌든 이것들이 직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막 이렇게 엉켜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거기 지금 그림에 38만 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니까 원자 핵이 지나가는 전자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공간이 원활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빛이 직진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38만 년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게 뾰족뾰족한 요로 화살표가 나오고 있을 거야. 그것이 그때부터 직진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맑은 우주라고 보는 것이지. 그리고 빅뱅 이후 약 3억 년이 된다고 하면 온도는 많이 떨어져.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숫자는 뭐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별이 만들어지다가 은하가 탄생하게 되고 현재 우주처럼 넓게 팽창하고 있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 놈이야. 이 놈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요 놈만. 거기 나오는 그림 중에 요것만.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92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아주 황당한 이론이 나와. 뭐냐면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말 나옵니다.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얘하고 빅뱅 우주론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그리고 다르다 해가지고 완전히 차이나는 그런 이론이라기보다는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거를 보완한 이론이야. 자, 이 급팽창 우주론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뭐냐면 우주가 처음 빅뱅 때 빵 터진단 말이지. 근데 그때부터 빵 터졌을 때 우주는 이 팽창하는 속도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물리에서 배웠을 거야. 우주에는 모든 것들은 광속 이상의 속도를 못 가져. 그치? 우주의 팽창 속도도 광속으로 본 거야.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는 우주 팽창 속도는 광속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
급팽창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가 처음에 빵 터지고 어느 아주 찰나의 시기 동안에는 광속으로 팽창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광속 이상의 팽창 속도를 가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광속 이상의 팽창 속도를 가졌다라고 보는 이론이 급팽창 우주론이야.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왜 나왔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추가가 된 거야.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지평선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 알았지? 말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이해 안 가요? 굳이 말하지 마. 그냥 냅둬. 자, 우선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좀 그런데 우주가 요에 있어. 우리가 지금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있는 어떤 애하고 이 정반대편 여기에 어떤 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오는 빛과 여기서 오는 빛을 이용을 해서 이쪽의 정보와 이쪽의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뭐냐면 온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종류나 어떤 그런 것들 기타 등등을 알아내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이 교재가 다른 말하는 정보야 이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는 이것들의 정보는 다 똑같아. 똑같겠죠? 근데 똑같으면 안 돼. 빅뱅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치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이 교실에 둘, 넷, 여섯, 여덟, 아까 10명 10명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이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따가 1분 뒤에 얘 뺨을 때릴 거야. 그럼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분이 딱 되자마자 뺨을 딱 때렸어. 아! 왜요? 까지 단어가 나왔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주라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 어느 지역에서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 있고 똑같은 교실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서 얘를 세워놓고 나가 1분 뒤에 얘를 또 때리는 거야. 그때 얘가 한 말이 왜 때려요? 이거야. 그게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이 현상이 벌어져야 돼.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바로 옆 건물에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이 똑같은 사람들 모아놓는 것 자체가 우선 불가능하겠지.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시간이나 공간에 오차 없이 똑같이 난 얘를 똑같은 부위, 똑같은 압력으로 때릴 거고 얘는 똑같은 성량으로 왜 때려요가 나와야 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서 왜 때려요가 나오면 똑같은 시간에 얘도 왜 때려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샀어. 너는 얘네들 사진 다 주우면서 이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애들을 한 교재에 모아놔. 그런 다음에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얘를 때려.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를 미리 얘한테 얘기를 해놔. 그러니까 똑같이 얘를 때려서 왜 때려를 지구 반대편 똑같이 했대. 이건 가능하지.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지만 서로 약속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는 정보가 똑같은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면 얘하고 얘는 한 점에 있었을 때 서로 얘하고 정보가 똑같은 상태에서 서로 우리 이런 정보를 갖고 헤어지자라고 약속을 헤어지면 얘랑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었지? 우주 팽창 속도는 광속이야. 그리고 여기서 오는 정보는 가서 뭘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 뭘 캐는 게 아니잖아. 빛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통해서 이 정보와 이 정보 요거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는 애가 얘랑 같은 정보를 가지려면 처음에 요 공간 내에서 서로 약속이 된 상태, 그러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된 상태로 커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주로 계속 광속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두 지점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빛이 왔다 갔다 이게 안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될까? 요걸 크게 그리잖아? 요만한 점이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빛이 왔다가 돌아가서 똑같은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얘도 광속으로 얘도 광속하기 때문에 이 빛이 여기를 갈 수가 없어. 그 상태로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똑같은 정보로 온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우선 빅뱅 우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설명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편평성 문제야. 여기서 편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잖아? 그러면 관측을 했었을 때, 과거는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주 거의 끝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우주의 곡률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 곡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 곡률이 보여야 돼. 우리가 비눗방울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그 곡률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우주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곡률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곡률이 없어. 관측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면 우주는 그럼 평평한 거네. 평면이야, 그냥 평면. 그러면 평면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주는 분명히 이 점에서 구형으로 팽창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곡률 자체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요 하이탑에서는 이 잘못 설명되고 있는데 9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 풍선 위에 놓여 있는 개미를 한번 봐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우주가 작을 때는 곡률이 보이지만 우주가 커지면 개미가 지구가 구형인 걸 모르잖아. 그냥 땅바닥인 걸 알잖아. 그래서 평평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평평성 문제는 그 의미가 아니야. 우주가 크든 작든 그 상관없이 항상 우주는 곡률이 보여야 된다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 홀극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홀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놈이지. 자석을 사면 N극과 S극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일부 붙인 게 아니지. 자연 상태에서는 NS극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다. 막대사석을 사서 반쪽에 그러면 N극, S극이 분리가 안 돼. 분리가 되면 꼭 얘기를 해줘. 나 그거 갖다 논문 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얘 분리가 안 돼. 근데 빅뱅 초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홀극으로 존재했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현재 이 홀극에 대한 것은 아무도 반론을 하지 않는데 홀극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홀극이 그러면 발견이 돼야 돼. 근데 발견이 안 돼. 우주 어디를 봐도 이게 없어. 왜 없을까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극팽창 우주론이야. 자, 그러면 이게 제일 허무맹랑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냥 이론이니까 그냥 보세요. 거기 지금 그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개미 그림 있잖아. 그 개미 그림의 오른쪽 그림의 위에 걸 봐봐. 그 그림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 잘 하셔야 돼.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말이 있고 우주의 크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주의 지평선과 크기는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 끝, 그 지점, 그 거리. 우리가 최대 관측할 수 있는 그 거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라고 하면 진짜 우주의 크기야. 눈으로 볼 수 있던 어떤 상관없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주의 끝, 물리적으로 보는 끝. 오늘 되게 심란하네. 아무튼 그래.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우주의 끝과 우주를 볼 수 있는 그 한계, 요건 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교실이 있어. 교실이 있는데 이 교실 안에 아주 거대한 비눗방울이 있었대. 우리는 그 비눗방울 안에 들어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 비눗방울까지는 볼 수 있어. 가정이야. 그러면 비눗방울이 이 교실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비눗방울까지야. 그 비눗방울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이 비눗방울까지 볼 수 있는 이 거리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비눗방울 바깥쪽에 있는 이 교실과 같은 것을 이것을 우주의 크기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을까? 다시 교실이 있는데 비눗방울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보고 비눗방울 안에 있는 것들은 관측 가능하지만 이 방울 틈은 바로 바깥에 있는 요 교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식을 못해.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우주 지평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 놈을 우주의 크기라고 보는 거야. 자, 이랬었을 때 빅뱅 우주 빅뱅 우주 근데 저거 바뀌어야 되니까. 왜냐면 비눗방울까지 볼 수 있다는 가정을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건지 지금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평선하고 크기가 다르다 생각하는데 비눗방울이냐 교실 벽면이냐 이렇게. 빅뱅 우주로는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거야. 처음에 빅뱅이 시작했어. 우주는 광속으로 팽창을 해. 그러면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우주는 점점 이렇게 커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우주가 처음에 빅뱅 때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대략 요만한 크기를 가졌대. 그러다가 현재 와서는 우주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팽창 속도는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팽창 속도는 광속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을 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평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에 의해서, 광속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물리라는 것이. 그럼 빅뱅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형태를 보자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이 끝을 다 볼 수가 있는 상태야. 근데 이게 돼버리면 이게 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극팽창 우주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온 거야. 이것을 지평선이다라고 본 것이고 우선은 빅뱅 우주론에서는 지평선과 우주 크기가 같다라고 본 거야. 우선은 말이 좀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지평선과 우주의 크기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지평선이나 크기나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게 지평선이면서 곧 우주의 크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극팽창 우주론에서는 어떻게 본 거냐면 우주가 처음에 빅뱅 빵 하고 난 다음에 커졌을 때 광속으로 커진 게 아니다라고 본 거야. 우주의 크기가 처음에는 요 정도로 얘가 작았었대. 이렇게 작은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지평선 안에 요게 지금 파란색 크기야. 우주의 크기. 지평선 안에 우주의 크기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요 시기를 벗어나면서 갑자기 우주의 크기가 확 커진 겁니다. 이렇게 확 커진 거야. 그래서 요 정도의 큰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극팽창 우주론입니다. 결국 극팽창 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시기까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 이하로 팽창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우주는 팽창 속도가 광속 이상으로 커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팽창 속도의 변화가 생긴 거야. 어느 한 시점에. 그러면 어떤 게 설명이 되냐면 흰색이 우주의 지평선이고 파란색이 우주의 끝이다라고 본다 치면 만약 관측자가 여기 안에 서 있을 때 여기 안에 그럼 이 사람은 우주 크기, 실제 크기 바깥쪽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겠지. 우주의 크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바깥쪽을 몰라. 지평선이라는 걸 몰라. 그런데 이게 빵 터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은 지평선까지는 보여. 왜냐면 거기가 관측 가능한 거리니까.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우주의 벽이라고 하는 이 크기는 우리가 몰라. 그러겠지. 그래서 극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지평선하고 크기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된 상태. 특히 크기가 더 큰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 바깥쪽은 우리는 못 보는 거야. 이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설명이 돼. 어떻게 설명되느냐? 우선은 지평선 문제. 똑같은 정보가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서로 정보 교환이 되고 난 다음에 팽창을 했다. 이 뜻이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펜테스터와 광속 이해가 되다 보니까 빛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그 시기에는. 그러다가 2 이상 넘어가면서 서로 이게 닿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왜 또 뭐가 보여? 아니 그 이거 그래서 요 시기에 서로 물질이나 이런 것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난 다음에 커진 거라서 어디에서 오는 정보든 간에 똑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 공간적 여유가 요때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편변성 문제, 이거부터 더 황당한 얘기인데 우주의 공률이 보여야 된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요 지평선과 우주 크기가 좀 분리된 상태잖아. 그러면 우주의 공률은 어디 말하는 거냐면 여기가 아니라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인데 한계 너머에 우주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이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분리가 되면서 우주의 공률이라는 거 의미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가 더 황당한 얘기인데 자기 홀극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우주가 빵 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 홀극들이 어디로 갔냐? 여기로 직경선 너머로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바깥으로 넘어갔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 난 이거를 처음에 대학 때 공부하면서 별 그지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렇게 어느 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팽창속도를 달리하면 지평선과 크기가 분리가 되면서 설명이 되더라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이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 팽창 우주론에서 가장 먼저 증명을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맞다라는 게 증명되려면 어떤 게 가장 증명이 돼야 될까? 빅뱅. 막 찍은 거지? 요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주가 어떻게 광속 이상으로 팽창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기작이든 어떤 뭐 에너지든 뭔가 설명이 되는데 아무도 설명 못해. 그러면 그냥 가설일 뿐이지. 설명이 되면 증명되는 거니까 정설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설명 안 된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말장난으로 이게 설명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끝나고 안녕 엉덩이 딱 떼는 순간 또 딱 까먹을 거야. 집에 가면 더 모르겠고 문제 풀면 더 모르겠고 돌아오잖아? 그럼 또 그냥 백지장대로 돌아올 거야. 딱 알아 그거. 그런데 괜찮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냥 저런 오묘한 소리를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거는 끝! 집에 가세요.